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 사흘 전이자 바이든 대통령 방한 13일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 수위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이달 중에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화배우 광수현 씨가 향년 55세로 별세했습니다.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9년 만에 스크린 복귀를 앞두고 끝내 숨졌습니다. 장례는 영화인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대검수사정보실을 부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수사단의 필요성도 거론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학원차에 치여 중태에 빠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북한이 오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3일 전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감행했죠. 북한의 도발에서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걸 읽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과 한미 정상회담이란 중요 행사를 앞두고 ICBM에 이어 SLBM 발사라는 점층적인 도발이란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까지 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내각 공백 상태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곧바로 북한이 만들고 있는 한반도 긴장과 맞닥뜨리는 엄중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먼저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2시 7분, 북한이 신포 해상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미사일은 60km 고도로 600km를 날아갔습니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쏜 뒤 불과 사흘 만에 무력 도발로 군 당국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이번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달 25일 군창건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SLBM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형 SLBM은 지난해 1월에 나온 북극성 5형보다 최대 3m 정도 탄두 부분이 더 길어서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하면 다탄두 탑재도 가능합니다. 훨씬 더 탄두가 커졌으니까 다탄두 SLBM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추정. 이번 발사는 올 들어 북한의 15번째 무력 도발로 ICBM, 남한 타격용 전술 미사일, SLBM을 동시다발로 쏠 수 있다는 무력 과실한 분석이 나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사흘 전이자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을 13일 남겼다는 점에서 벼랑 끝 전술을 통해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긴급 NSC를 열고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동향을 시점까지 못 박아가며 브리핑했습니다. 정보사항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건데 오는 20일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에 대해 사전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중국을 향해서도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게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우회적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입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현지 시각 6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assesses that the DPRK is preparing its Pyongyang retest site and could be ready to conduct a test there as early as this month, which would be its 7th test. 이어 미국은 이 정보를 동맹국들과 공유했고 그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국방당국 역시 북한의 핵실험 시점을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핵실험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수준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쇼를 벌였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핵 선제 공격까지 공언했습니다.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 기간에 맞춰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주려는 노림수란 분석입니다. 미국 정부의 공개 경고는 중국을 향해서도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란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공개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 대해 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한반도 위기 관리를 위해 유연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당선인은 UN 대북 제재 유지를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책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림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이뤄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나는 거를 굳이 피할 이유는 없고요. 한 민족이라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그 문화, 체육 이런 교류는 좀 원활하게. 다만 만나서 아무 성과가 없거나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다면 남북 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도 일관되게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2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이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군사적인 안보에서 벗어나서 경제, 첨단 기술, 공급망, 포괄적인 그런 동맹 관계로 확대 격상되어야 됩니다. 경제 안보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 강화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특히 중점을 두는 분야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선 어떤 명분이나 이념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해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이번 청문 전국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 후보자가 현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과 검찰 합동수사단의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 담당관실, 이른바 수정관실은 전국 검찰의 주요 수사 정보의 수집과 검증을 담당해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수정관실의 기능을 축소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습니다.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하고 업무 처리를 투명화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수정관실의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한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폐지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결국 검찰권 행사를 강화시키겠다는 취지인. 한 후보자는 또 검수완박을 위한 법률 개정 문제를 법무부의 제일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9월이면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돼 검찰 수사 범위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오르면 검찰 인사 시기를 앞당겨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한 방안 등을 모색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윤석열 당선인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금에서야 나온 무혐의 결론에 법조계 일각에선 정치적 판단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공수처 위상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는 어제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잇따라 혐의 입증에 실패해 공수처가 입건한 윤 당선인 사건 4건 가운데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1건 외 3건이 모두 무혐의 결론 났습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애초 각하할 사건을 정치적 판단에 따라 처분 시기를 조율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의 윤 당선인 무혐의 결론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아직은 반응을 낼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수위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우위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어 공수처의 위상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도 공수처와 관련해 개선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13일 올해 첫 자문위 회의를 열고 수사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영화배우 강수연 씨가 오늘 오후 별세했습니다.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뒤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영면했습니다. 장례식은 영화인장으로 진행됩니다. 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서아 기자. 네, 저는 지금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강수연 씨가 위독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비보가 전해졌네요. 네, 배우 강수연 씨는 오늘 오후 3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습니다. 지난 5일 서울 압구정동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지 이틀 만입니다. 강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 5일 오후 5시 48분쯤이었습니다. 당시 가족이 119에 신고했는데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강 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강 씨는 뇌 뇌출혈 진단을 받고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오늘 영면에 들었습니다. 고인의 장례식은 영화인장으로 치러집니다. 장례위원회는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감독 이우석, 임권택, 정진영, 배우 김지미, 박정자, 박중훈, 손숙, 안성기 씨가 고문을 맡아 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빈소는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됩니다. 조문은 내일부터 이뤄지며 발인은 오는 수요일로 예정됐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TV조선 윤서아입니다. 4살 때부터 연기를 시작한 강수연 씨는 한국 배우 최초로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며 한국 영화의 중흥기를 이끌었습니다. 최근에는 9년 만에 스크린 복귀를 앞두고 있었던 터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고인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1966년생인 배우 강수연 씨는 4살 때 아역 배우로 연기를 시작해 청소년 드라마 고교생 일기로 하이틴 스타로 성장했습니다. 21살 때인 1987년 임권택 감독의 시바지로 세계 3대 영화제인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배우 최초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월드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2년 뒤인 1989년엔 아제아제 바라아제로 모스크바 영화제 최우수 여배우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영화를 해외 국제 무대에서 좀 알게 하는 어떤 역할을 분명히 했다. 1990년대에도 한국 영화 중흥기를 이끌며 대종상 영화제, 백상 예술대상, 청룡 영화상 등 상을 휩쓸었습니다. 2001년엔 드라마 여인천하로 안방극장에 복귀해 연기대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강 씨는 부산국제영화제 심사위원과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문화행정가로 변신했습니다. 동료들은 월드스타의 갑작스런 영면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톱 배우가 나타났는데 그거 어떻게 안타깝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강 씨는 지난해 말부터 연상호 감독의 신작 정의 주연을 맡아 스크린 복귀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네. 전화 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는 이제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경찰도 금융사도 또 개인 스스로도 조심하면서 사기 건수는 줄었는데 피해 금액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현금을 받는 수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자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페에서 양말 차림에 통화를 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남성. 보이스피싱에 속은 30대 남성 A씨입니다. 수거책에게 현금 510만 원을 넘겨줄 뻔했지만 카페 업주의 도움 덕분에 위기를 면했습니다. 핸드폰 내용을 보여주시면서 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인 걸 알았죠.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는 16년 전인 200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금융기관 감시와 경찰 단속으로 2년 전부터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줄어들었지만 피해 금액은 더 늘어 지난해에는 사상 최고치인 7,7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대면 편취형으로 진화하면서 피해 금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거책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수법이 점점 늘어나더니 지난해에는 전체 70%를 넘었습니다. 계좌 거래는 이체 한도가 있고 은행 직원이 개입할 수 있지만 현금을 건네받으면 액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거책이 송금해버리면 돈을 되찾기도 어렵습니다. 잡혀도 또 받기도 힘들고요. 이미 돈을 건네버린 상태라. 전문가들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흔히 고령층만 피해본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연령과 관계없이 수법을 먼저 알고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현금을 가로채려면 그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이 현금 수거책을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취업이라고 속여서 모집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당장 돈이 급해서 일했다가 피해를 보는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온라인 채용 상담 내용입니다. 정규직 채용에 4대 보험 지원도 가능하다며 지원자를 유혹합니다.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뽑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변호사 비서직인데 의뢰인들을 만나서 의뢰금 받아오고 하는 게 주 업무라고.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지원자는 현금 수거 현장을 경찰에 신고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의 절반 이상은 20, 30대 청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이스피싱 주범들은 수거책을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메신저로 지시를 내립니다. 현금 수거책이 붙잡히면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려 수사당국이 추적하기도 어렵습니다. 텔레그램 같은 걸로 지시하고 막 그러니까 사실 도저히 잡긴 쉽지가 않아요. 중간선도 사실은 또 꼬리 자르라니까. 고액 아르바이트와 일자리에 현혹돼 현금 수거책을 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희생양이 되는 셈입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한 건에 수거책 여러 명이 동시에 활동하기도 해 범죄자가 더욱 늘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초등학교 후문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학년 학생이 학원차에 받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나흘째 중태에 빠져 있는데요. 인근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니 학교 앞에 불법 주차가 만연했다고 합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거제의 한 초등학교 후문 근처 횡단보도입니다. 지난 4일 집으로 돌아가던 1학년 A군이 50대 여성 B씨가 몰던 학원차에 받쳤습니다. 승합차는 우회전을 하다가 정지선에 잠시 멈췄고 빨간불을 그대로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운행했습니다. A군은 사고를 당한 뒤 100여 미터를 더 끌려갔습니다. 그때 언니랑 대화했어.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인근 주민들은 정문 쪽에 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되자 학원차들이 후문으로 몰려와 평소 사고 위험이 컸다고 말합니다. 이제 학원차라는데 애를 픽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은 저도 하긴 했어요. 이 학교는 사방이 모두 도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모두 10곳이지만 등하교 지킴이가 배치된 곳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다 요청을 했으나 실제로는 그 요청만큼의 인원수를 배당이 안 되었거든요. 운전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스쿨전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 B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하고 뺑소니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코로나 감소세의 휴일거리는 나들이 객들로 붐볐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방역은 성공적이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나 지난 2년간 겪은 시행착오들과 남은 숙제들까지 감안하면 아직 자화자찬은 일러 보입니다.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외 마스크가 해제된 첫 주말, 놀이공원은 활기를 띠었습니다. 화려한 퍼레이드도 구경하고 친구들끼리 사진도 찍습니다. 모두 일상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9,600명으로 토요일 기준 13주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치명률 0.13% 등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방역회의는 국내 방역 성과를 OECD 최상위권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 방역은 성공적이었다고. 우리나라의 대응 성적은 우수합니다. 건강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해왔고. 하지만 백신은 지난해 2월 OECD 국가들 중 거의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한편으론 백신 피해자들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잃었고 부모를 잃었습니다. 카네이션을 달아줄 아들, 딸들이 백신 부작용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기에 지난해 말엔 유례 없는 병상 부족 대란도 겪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니까 피해를 본 다음에 해결을 하게 되는 방식이 돼서 그런 점들이 좀 문제다.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한 발 앞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그래도 이번 봄은 코로나 사태 2년 만에 마스크로부터 해방된 첫 계절입니다. 이 마스크 없이 거리를 다니는 게 당연한 일상이었는데 이 당연했던 일이 이렇게 꿈 같은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박상준 기자가 되찾은 일상을 반가워하는 시민들에게 맞춰봤습니다. 흙을 파헤치고 무언가를 집어드는 아이들. 계자비의 열중입니다.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후 처음 맞는 어린이날. 마스크 없이 탁 트인 야외를 즐기는 아이들도 제법 눈에 띕니다. 집에만 박혀있고 그랬긴 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시내 한켠에 설치된 조형물도 모처럼 마스크를 벗어 얼굴을 씻고 공연이 돌아온 젊음의 거리에서도 노마스크 차림으로 노래를 즐깁니다. 마스크를 벗고 넓은 잔디밭에서 공을 치는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서로 이렇게 웃는 모습들도 보고 이러니까 정말 살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실외 마스크가 해제된 첫 주간, 우리가 그려왔던 일상의 풍경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여간 우리의 일부가 돼버린 마스크. 젖병을 빠는 새끼곰의 재롱을 지켜보는 시민들도. 놀이공원에서도 마스크 차림이 더 많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지 2년, 근 3년이 됐잖아요. 막상 벗으면 어색할 것 같아서. 실내외 구분이 모호한 재래시장처럼 벗어야 할지 써야 할지 헷갈리는 곳도 있습니다. 야외하고 안이 그게 구분이 좀 모호해가지고요. 조금 어색합니다. 다행인 건 거리두기에 이어 실외 마스크 해제에도 환자 감소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주 신규 확진자가 10,000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희망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와의 싸움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전파력 빠른 새 변이, 기정사실화된 올가을 대유행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 해제 또 2급 감염병으로 해제하고 나서 제가 보기엔 6, 7월에 다시 늘 가능성이 있다. 실내 마스크와 격리 의무 해제 등 핵심 방역 완화책이 다음 정부로 넘어간 상황. 아직 마스크 차림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시민들의 마음에는 완전한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죠. 우리보다 금리가 높아진 미국으로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나오는데 우리 정부는 과거 금리 역전에도 그렇지 않았다며 유출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진단과 시장의 상황은 그 생각과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김혜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씩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고 두어 차례 더 할 수 있다고 예고한 미국. 시장에선 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투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통화당국 모두 급격한 자본 유출은 없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펀더먼털이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급격한 자본 유출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과거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된 3번의 기간 동안 오히려 외국인 자금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보였고 환율도 안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빅스텝 충격으로 환율이 1,270원을 돌파했고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1,3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벌써 2달째 적자인 무역수지도 좀처럼 좋아지지 않으면서 자금 유출을 더 부추길 수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원화에 대한 수요는 더 떨어지겠죠. 올 들어 외국인들은 이미 14조 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웠고 채권 시장에서도 외국인 자본 유입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 익숙하게 구매하던 식품들도 이제는 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요즘 캐나다 돼지고기, 우즈베키스탄 체리 같은 생소하지만 가성비 좋은 산지의 상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충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돈 목살은 100g에 3,500원대인데 캐나다산은 반값 정도입니다. 작년 말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행으로 유통 물량이 줄며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보다 30% 넘게 올랐습니다. 마트 측은 이달 초 캐나다산 돈육 70톤을 들여왔습니다. 작년 수입량의 2배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도 반깁니다. 굳이 꼭 국내산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먹다 보니까 더 맛있었던 것도 있고. 돼지고기뿐이 아닙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유통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산지 농축산물을 찾아 나섭니다. 오렌지하면 미국과 브라질산이 떠오르지만 상품 매대 앞자리는 스페인산 차지입니다. 미국 오렌지 산지에 감귤 녹화병이 퍼지며 생산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미국산은 개당 1,200원대인데 스페인산은 900원 정도로 25% 쌉니다. 작황 부진으로 필리핀 바나나가 오르자 20% 정도 저렴한 베트남산을 들여왔습니다. 차이가 있으니까 약간은 망설이면서 한 바퀴 돌다가 다시 와서 구매하게 될 때도 있고 엄마들의 심정은 다 그렇습니다. 미국산 체리 대신 우즈베키스탄산 체리가, 미국 자몽 대신엔 이스라엘산이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이 낙태권을 두고 발칵 뒤집혔습니다. 낙태 문제, 우리는 괜찮을까요? If this decision holds, it's really quite a radical decision. Women's rights are abortion rights are here to stand up like that. Shut it down. 네, 유혜린 기자. 낙태 문제는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문제이긴 하지만 특히 미국 사회에서 이 낙태권은 정치권으로 맞물리면서 꽤나 오래되고 민감한 이슈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불거진 이유는 뭡니까? 네, 지난 2일이었죠.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찬반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대법원 청사 밖에선 밤낮으로 시위가 벌어지면서 펜스까지 쳐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겁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로 여겨지는 선거죠. 바로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연방대법원 결정문 초안이 정치 매체 폴리티코를 통해서 유출됐기 때문입니다. 내용도 충격적입니다. 약 50년 만에 낙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뒤집혀질 위기에 처한 건데요. 공화당에서 지명한 대법관의 의견이 바뀌지 않으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무효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민감한 시기에 전례 없는 방식으로 폭로되면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우리나라였으면 좀 선거 개입 논란이 일었을 그런 발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일정 기간 안에는 낙태가 헌법으로 보장된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1973년 로데 웨이드 판결로 낙태를 허용해왔습니다. 제인로라는 가명을 쓴 녀석은 성폭행을 당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당시 연방대법원은 24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낙태권을 보장한 기념비적 판결이었는데요. 이후 49년 동안 이 법을 근거로 낙태를 허용해왔습니다. 유출된 내용대로 판결이 난다면 거의 50년 만에 대법원 입장이 달라지는 건데, 자, 우리나라 상황을 안 짚어볼 수가 없겠죠. 현재 우리나라는 임신 중절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사실 합법도 불법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법을 보완해야 하는데 정부는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입법 공백으로 법이
답이 없는 그런 상태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모자보건법을 토대로 현장에서 이제 병원들이 각각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만 몇 주까지 수술을 허용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병원마다 기준이 달랐습니다. 아, 그래요? 이 때문에 수술을 해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서 시간이 소요돼 수술 적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우편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유산유도제도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을 사고 파는 불법 거래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이 없는 무법지대에서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한 줄 톡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논쟁이 만든 안전 사각지대로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낙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여성들을 안전하지 않는 수술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이미 위헌 판결을 내린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낙태 수술을 이제는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여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헌재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은 이제 갑작스러운 무효화가 사회에 혼란을 줄 수 있으니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건데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정치권이 마련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있는 고급 호텔이 무너졌습니다. 가스가 새어나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수 공사 중이라서 투숙객은 없었지만 직원과 작업자가 20명 넘게 숨졌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호텔 건물이 거대한 연기 구름에 휩싸였습니다. 도로를 지나던 차들이 놀라 급하게 핸들을 꺾습니다. Acaba de explotar el Saratoga aquí mismo delante de mí. Miren esto. 폭발 충격이 어찌나 컸던지 한쪽 벽면이 뜯겨나가면서 객실의 TV와 침대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서 투숙객은 없었지만 어린이 1명을 포함해 최소 22명이 숨졌고 부상자만 수십 명에 달합니다. 호텔 직원과 공사 관계자 등이 재개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쿠바 당국은 호텔에 액화 천연가스를 공급하던 중에 폭발이 일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El cocinero, por la información que tenemos prevista por los propios trabajadores, siente olor a gas, va a revisar la entrada del gas desde el camión. 아바나의 중심부에 있는 이 호텔은 1880년에 지어졌고 1933년부터 호텔로 개조해 영업해왔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활용해 보수 공사를 했고 오는 10일 재개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이 당의 전략공천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고향인 성남시 분당갑 보궐선거를 놔두고 인천에 나가는 이유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빗대며 경기도에 이어 인천 초밥까지 탐하냐고 비판했습니다. 김아림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건 대선 패배 59일 만입니다. 이 전 지사는 SNS에 올린 무한 책임을 지겠습니다란 글에서 민주당의 상황과 지방선거의 어려움 또한 대선 패배에 따른 저의 책임이라며 책임을 지기 위해 출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고향인 성남 분당갑 대신 인천 계양 을에 출마하는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 전 지사는 윤당 선임보다 인천 계양 을에선 8%포인트 넘게 앞섰지만 성남 분당갑에선 12%포인트가량 뒤졌습니다. 이 전 지사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수사를 받고 있고 대선에 지면 감옥에 갈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당에선 수사에 대처하기 위해 금배지를 다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방탄용 출마라고 비판했고 김혜경 씨 법카 유용 의혹에 빗대 경기도 초밥을 탐하더니 인천 초밥까지 탐하냐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박영선 전 장관도 원칙과 공정이라는 가치 앞에 더 혼란스러워지는 마음이라며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여성 보좌진 성명 묵살 시도 사건입니다. 네. 법사위 온라인 화상회의였죠. 회의에서 최강욱 의원이 성적 비속어를 써서 큰 논란이 됐잖아요. 사과하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이 처음에는 짤짤이를 말한 것이었다 이렇게 둘러대다가 농담을 왜곡했다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가 여성 보좌진들이 사과를 요구하니까 결국에는 떠밀리듯 사과를 한 바가 있죠. 보좌진들이 제보자 모욕이라는 단체 항의 성명도 냈었는데 이걸 묵살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겁니까? 예, 이 자초지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성명을 공식 배포하기 직전에 최강욱 의원실 여성 보좌진이 민주당 여성 보좌진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이 박지현 비대위원장과 통화를 했고 비대위에서 올리라는 문안으로 사과문을 올렸다. 그런데 아직 여성 보좌관 공동 성명 문안도 발표 방법도 또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유감이다. 어떻게 된 상황이냐 이렇게 따져 물었다는 겁니다.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수습을 하고 있는데 왜 보좌관들이 나서냐 이런 식의 압박을 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대화방에 참가한 복수의 여성 보좌진들이 성명을 내지 말라는 회유와 협박으로 느껴져서 한동안 침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논란은 어떤 회의에서 한 의원이 성적 발언을 해서 그 참여를 했던 여성들이 수치심을 느꼈다는 건데 그러니까 최 의원이 진솔한 사과를 해야 수습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결국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려 한 것처럼 보여요. 네, 그래 보이죠. 그래서 이 민주당 소속 여성 보좌관들은 이 민주당의 현 주소가 아주 침통하다 이런 반응입니다. 창피하죠, 솔직히. 모욕적이고 우리 당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거가 되게 수치스럽고요. 논란 이후 회의에 참석한 보좌진들을 기밀 유출자로 몰아세웠다 이런 추가 폭로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최 의원이 문제의 발언을 한 다음 날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실에서 온라인 회의 내용이 외부로 돈다는 건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공유를 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박 간사님과 의원님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질책성 글을 법사위 보좌관들에게 돌렸습니다. 또 간곡하게 보안 유지를 당부한다 이런 말도 했는데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성희롱 발언이 보안 사항이고 기밀인 것이냐 이런 한탄도 터져 나왔습니다. 네. 들을수록 문제의 본질은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여성 보좌진 성명 묵살 시도 사건의 느낌표는 본질 빠진 여성 운동으로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사진 최 의원 논란이 불거진 이튿날인데요. 이 국회에서 있었던 성평등 추진기구 강화를 위한 국제토론회 행사 모습입니다. 민주당 대표적 여성 활동가 출신인 정춘숙, 권인숙, 권미혁 등 전현직 의원들이 총출동했는데 이들 가운데 누구도 이번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통화한 한 여성 보좌관은 여성 의원들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더 괴롭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조그마한 분당입니다. 네. 이재명 전 지사가 정치적 고향인 성남 분당갑이 아니라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명분이 약하다, 또 경기 도망지사다 이런 비아냥에 이틀 전에 인천 지역 의원들이 이런 해명을 대신 내놨습니다. 분당이라는 조그만 곳보다는 인천이라고 하는 그래도 비교적 큰 곳에서 승부를 내주는 게 맞다. 인천이 이기면 전국이 이긴다면서 소위 대선 후보 급에 맞는 지역을 골랐다 이런 취지로 읽혔는데 지역 비하 여지가 있는 논란성 발언이었습니다. 실제 인구수는 오히려 분당구가 인천 계양구보다 1.6배가량 많습니다. 정치인이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명분인데 이런 상황을 보면 대선에서 진 후보가 59일 만에 재등판하는 것이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데 특히 민주당에서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이 전 지사가 택한 계양을에서 5선까지 했던 송영길 전 대표 대선 패배로 사퇴한 지 20여일 만에 서울로 이사를 했고 또 서울시장 출마 뜻까지 밝혔죠. 이 당시에는 송 전 대표도 책임감을 명분으로 삼았었습니다.
사실상 서울시 선거를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저는 당대표로 지낸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송 전 대표는 당시 선당 후사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하산 신호를 내리고 나 홀로 등산하는 꼴이다 이런 비판이 당 안팎에서부터 나왔었습니다. 대선 때 또 원내대표였던 윤호중 현 비대위원장도 비대위원장직을 맡으려고 할 때 당내 다수 의원들의 반발로 계파 갈등까지도 불거졌었지만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의 부족함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과거에는 대선 같은 큰 선거에서 지면 이 패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기간을 가졌었는데 지금 다 그런 게 깨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전 지사 등이 당 안팎의 우려에도 이런 행보를 하는 배경이 뭘까요? 예, 이른바 팬덤 정치가 낳은 현상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이 맹목적 지지층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야당인 민주당에서 일종의 권력화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을 개항하라 이런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최입의 비대위원 등 기존 개항을 출마자들이 곧장 뜻을 접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조그마한 분당의 느낌표는 불꽃 전사는 어디로로 하겠습니다. 네. 이 대선 때 이 전 지사가 영입한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지지층 사이에서 N번방 사태를 폭로한 불꽃 전사로 추앙을 받았었죠. 그러나 앞서 소개한 최강욱 의원 논란을 정면 비판한 이후부터는 반대로 축출해야 한다 이런 집단 반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열성 지지층을 갖는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무엇보다 훌륭한 자산이지만 국민 전체나 또 대의 명분보다 지지층만 의식하는 게 과연 큰 정치라고 볼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최지연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자 어버이날인데요. 하늘이 종일 흐리겠습니다. 더위도 하루 쉬어가겠는데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강릉은 20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구가 21도, 여수는 19도를 보이겠습니다. 옷을 너무 얇게 입으신다면 조금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경남 해안 쪽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늦은 밤부터는 곳곳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더울 만큼 기온이 오르겠고요. 주 중반에는 남부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성비겠습니다. 5년 전 내건 국민통합, 이 약속을 지켰는지에 대해 저는 퇴임을 앞둔 인터뷰를 보고 저만의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분을 우리 편으로 이렇게 뭐 어쨌든 잘 했어야.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5년을 저마다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을 텐데 떠날 채비를 하는 이들은 지금이 아닌 나중을 말합니다. 최장수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장관은 경제운용공관은 추후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했고 문 대통령도 우리 성과를 부정하지만 노무현 정권도 지날수록 높이 평가됐다며 훗날의 평가를 기약했습니다. 5년 내내 이어진 내로남불 논란부터 폭등한 부동산, 또 정상들이 만났지만 도발을 끊지 못한 대북 정책, 검수완박으로 마무리한 검찰 개혁까지. 역사는 뭐라고 말할까요? 온전한 평가는 미래가 냉정하게 내려주겠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